온몸의 감각이 마비된 듯 했다. 서울의 늦가을 하늘은 무겁고 축축한 회색 빛으로 내려앉아 있었다. 장례식장을 가득 메운 국화꽃 향기는 너무 짙어서 오히려 역하게 느껴졌다. 단조로운 독경 소리가 귓가를 맴돌았지만 한서연은 그 어떤 소리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남편 박지훈의 영정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다. 사진 속 지훈은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1년 전 제주도 여행에서 그녀가 직접 찍어준 사진이었다. 눈꼬리가 휘어지도록 웃는 그의 모습에 서연은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파고 있었다. 서연아, 괜찮니? 안색이 너무 안 좋아. 시어머니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따뜻한 온기였지만 서연은 마치 차가운 쇠붙이가 닿는 것처럼 몸을 떨었다. 괜찮아요, 어머님. 목소리는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갈라져 나왔다. 괜찮지 않았다. 세상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을까? 불과 사흘 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다.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 강남의 고급 아파트, 부족함 없는 생활.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부러워했다. 무엇보다 그들은 진심으로 사랑했다. 결혼 10년 차에도 여전히 서로를 보며 설레었고 사소한 일상을 나누며 행복을 느꼈다. 지훈은 언제나 다정했다. 아침마다 그녀의 임에 입을 맞추며 출근했고 아무리 늦게 들어와도 잠든 그녀의 곁에 누워 머리카락을 쓰다듬어 주곤 했다. 그의 세상은 온통 한서연 그녀 하나뿐인 것 같았다. 빗길에 차가 미끄러져서 경찰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울렸다. 강원도로 급한 출장을 간다던 남편이었다. 그게 마지막 통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사고 소식을 들은 순간 서연의 세상은 소리 없이 흑백으로 변했다. 조문객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다. 지훈의 사업 파트너, 대학 동창, 그리고 서연이 알지 못하는 수많은 얼굴들. 그들은 하나같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그 어떤 말도 그녀의 귀에 닿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의 주인공처럼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고 슬픈 표정을 지어 보일 뿐이었다. 영혼은 이미 산산조각 나 먼지처럼 흩어져 버린 후였다. 입관식이 시작되었다. 가족들의 흐느낌 속에서 서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얼굴을 보기 위해 앞으로 나아갔다. 하얀 천에 덮인 그의 얼굴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평온했다. 마치 깊은 잠에 빠진 것처럼. 서연은 차갑게 식어버린 그의 뺨에 손을 뻗었다. 그 순간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지훈 씨, 나 어떻게,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흐느끼며 그의 몸 위로 무너지듯 쓰러졌다.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럽게 그녀를 부축하려 할 때였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남편의 옷매무새라도 단정히 해주고 싶었다. 떨리는 손으로 최고급 맞춤 정장의 옷깃을 여몄다. 그의 심장이 있던 왼쪽 가슴 안주머니 부분이 살짝 불룩한 것이 느껴졌다. 무심코 손을 넣어 매만졌다. 딱딱하고 네모난 무언가가 손끝에 걸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상황에서 그의 주머니를 뒤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다. 하지만 무언가에 이끌리듯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다. 손바닥 위로 떨어진 것은 두 가지였다. 작은 사진 한 장과 곱게 접힌 메모지 하나. 서연의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 사진 속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있었다. 긴 생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알 수 없는 미소를 띤 여자. 배경은 낯선 유럽의 어느 강가처럼 보였다.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팔. 서연은 그 팔에 걸린 시계를 알아보았다. 지훈이 결혼기념일에 그녀에게 선물 받은 바로 그 시계였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뒤집어 보았지만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함께 나온 작은 메모지로 향했다. 마치 그 안에 모든 답이 있다는 듯이 홀린 사람처럼 메모지를 펼쳤다. 새하얀 종이 위에는 단 한 줄의 문장이 명조체로 단정하게 적혀 있었다.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어. 순간 장례식장의 모든 소음이 사라졌다. 시어머니의 울음소리도, 조문객들의 웅성거림도, 독경소리도. 서연의 세상에는 오직 그 5글자만이 존재했다.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거지? 이 사진 속 여자와 내 남편 박지훈. 계획. 도대체 무슨 계획? 당신의 출장은, 빗길 사고는 그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다는 말인가? 성공했어. 무엇이 성공했다는 것인가? 당신이 이렇게 차가운 시신으로 내 앞에 누워있는 것이 그 계획의 성공이란 말인가?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슬픔과 사랑 그리움으로 가득 찼던 마음은 순식간에 차가운 배신감과 끔찍한 의혹으로 뒤덮였다. 서연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모두가 그녀의 슬픔을 동정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녀의 손에 들린 이 끔찍한 진실의 조각을 알지 못했다. 그녀는 반사적으로 사진과 메모지를 손안에 구겨 쥐었다. 마치 뜨거운 불덩이라도 쥔 것처럼 손바닥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남편의 옷깃을 여며주고 자리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 지독한 진실의 실마리를 발견한 자의 차갑고도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장례 절차는 계속되었다. 흙을 뿌리고 국화꽃을 바치고 마지막 인사를 했다. 서연은 모든 것을 기계처럼 따랐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질문이 소용돌이쳤다. 내 남편은 누구였을까? 내가 사랑했던 그 다정한 남자는 진짜였을까? 우리의 10년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박지훈은 어떻게 죽은 것일까? 장례식은 끝났다. 하지만 한서연의 진짜 장례식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그녀의 삶, 그녀의 사랑, 그녀의 남편을 그녀의 손으로 직접 땅에 묻어야 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진실을 파헤쳐야만 했다. 구겨진 사진과 메모지가 든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아픔마저 느껴지지 않았다. 차가운 가을 바람이 그녀의 검은 상복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은 마치 죽은 남편의 마지막 속삭임처럼 혹은 앞으로 다가올 폭풍의 전주곡처럼 서늘하고도 섬뜩하게 느껴졌다. 장례식장을 나선 후 서연은 시댁 식구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혼자 택시를 탔다. 어머님 댁에 가서 함께 슬픔을 나누자는 말도 하룻밤만이라도 혼자 있지 말라는 간청도 그녀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곳 지훈과 함께 살았던 이제는 텅 비어버린 그들의 집이었다. 강남의 야경이 택시 창밖으로 무심하게 스쳐 지나갔다. 휘황찬란한 불빛들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서연의 세상은 이미 빛을 잃었다. 그녀의 손안에서는 여전히 구겨진 사진과 메모지가 축축한 땀으로 젖어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새로운 현실 차갑고도 잔인한 현실의 증거물이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로비의 보안키를 누르고 엘리베이터에 오르는 모든 과정이 낯설게만 느껴졌다. 마치 남의 집에 몰래 들어가는 사람처럼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도어락의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들의 결혼기념일. 지훈은 언제나 유치하다면서도 이 번호를 고집했다. 절대 잊어버릴 수 없는 우리만의 숫자니까. 그렇게 말하며 웃던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다정한 미소사랑이 가득 담긴 눈빛. 그 모든 것이 거짓이었을까?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익숙한 향기가 그녀를 맞았다.
지훈이 좋아하는 우디 계열의 디퓨저 향과 서연이 쓰는 플로럴 향수 냄새가 섞인 우리 집회 냄새. 하지만 그 향기 속에는 이제 싸늘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현관에는 지훈이 출장을 가기 전 마지막으로 신었던 구두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서연은 차마 그 구두를 지나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지훈이 있었다면 퇴근한 그녀를 우리 서연이 왔어 하는 다정한 목소리로 맞아주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지친 그녀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을 것이다. 그 온기가 사라진 집은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안으로 들어섰다. 거실벽 한가운데를 차지한 커다란 웨딩 사진이 그녀를 압도했다. 세상 가장 행복한 신랑과 신부. 사진 속의 자신을 보며 서연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저렇게 순진하고 행복에 겨운 얼굴이라니. 저 여자는 자신의 남편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는지 꿈에도 모른 채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웃고 있었다. 영원히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게 서연아. 사진을 걸던 날 지훈이 그녀의 등 뒤에서 속삭였다. 그 약속은 이제 잔인한 조롱이 되어 그녀의 귓가를 맴돌았다. 서연은 더 이상 그 사진을 마주볼 수가 없어서 고개를 돌렸다. 주방으로 향했다. 나란히 놓인 두 개의 머그잔. 그가 쓰던 파란색 잔과 그녀가 쓰던 분홍색 잔. 싱크대 선반에는 그가 늦은 밤 출출할 때 먹겠다며 사다 놓은 컵라면이 그대로 있었다. 모든 것이 사흘 전에 멈춰 있었다. 모든 물건, 모든 공간에 그의 흔적이 배어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흔적들은 이제 날카로운 칼이 되어 그녀를 베고 또 베었다. 그녀는 소파에 몸을 던졌다. 그가 항상 앉던 자리였다.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는 것만 같았다. 서연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행복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함께 영화를 보며 웃고 울던 밤, 서투른 솜씨로 파스타를 만들어주던 그의 뒷모습, 사소한 일로 다투고 금세 미안하다며 그녀를 끌어안던 단단한 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생생해서, 그 온기가 너무나도 선명해서 주머니 속 사진과 메모지는 터무니없는 악몽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슬픔에 잠겨 헛것을 본 걸지도 몰라. 서연은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 떨리는 손으로 다시 주머니 속 종이 뭉치를 꺼냈다. 조심스럽게 구겨진 사진을 폈다. 여전히 그 낯선 여자가 그녀를 보며 비웃듯 웃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 너머로 보이는 남자의 팔, 그리고 익숙한 시계. 잘못 본 것이 아니었다. 다음은 메모지. 삐뚤빼뚤한 글씨가 아닌 마치 누군가 의도한 것처럼 반듯한 명조체.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어. 희망은 산산조각 났다. 이것은 현실이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서재로 향했다. 결혼 후 한 번도 제대로 들어가 본 적 없는 공간이었다. 일하는 공간이라며 그녀의 출입을 은근히 막았던 곳. 그 이유가 단지 집중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책상 위는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닫힌 노트북 서류철 필기구. 모든 것이 완벽주의자였던 그의 성격을 보여주는 듯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창이 떴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자신의 생일을 입력했다. 틀렸다고 나왔다. 결혼기념일. 역시 아니었다. 지훈의 생일, 회사의 창립기념일. 생각나는 모든 숫자를 입력했지만 노트북은 굳게 닫혀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의 뇌리를 스치는 기억이 있었다. 몇 달 전 소파에 누워 영화를 보다가 그녀가 무심코 물었었다. 지훈 씨,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는 숫자가 뭐야? 나랑 관련된 거 말고.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피식 웃으며 말했다. 글쎄, 처음으로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아버지께 내복 사드렸던 날짜 1998년 12월 24일. 아마 평생 못 잊을 거야. 그때는 그저 효심지극한 남편의 모습에 감동했었다. 하지만 지금 그 기억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에 1998 274R을 입력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바탕화면이 나타났다. 서연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바탕화면은 그들의 웨딩 사진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들어온 것은 오른쪽 하단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폴더 하나였다. 폴더의 이름은 JNS. 사람들은 당연히 지혼 앤 서연의 약자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녀 역시 그랬을 것이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그녀는 그 폴더를 더블 클릭했다. 또다시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창이 떴다. 서연은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역시 이렇게 간단할 리가 없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에 잠겼다. JNS, 지훈앤드. 누구 사진 속 그 여자의 이니셜이 S로 시작하는 걸까? 온갖 추측이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다. 슬픔은 어느새 뒷전으로 밀려나 있었다. 그 자리에는 차가운 분노와 진실을 향한 집요한 갈망이 들어섰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아내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통째로 뒤흔든 거대한 비밀의 첫 번째 문을 연 탐정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서랍 액자 뒤까지 무언가 단서가 될 만한 것이 있을 것만 같았다. 한참을 뒤지던 그녀의 손에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하나가 잡혔다. 지훈이 대학 시절에 썼던 것으로 이사할 때마다 버리지 않고 간직하던 물건이었다. 무심코 다이어리를 펼친 서연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다. 다이어리 맨 뒷장 닳고 다른 종이 위에 연필로 희미하게 쓰인 글자가 있었다. 스페라, 라틴어였다. 서연은 대학 시절 교양 수업에서 배웠던 이 문장을 기억했다. 나는 희망한다. 너도 희망하라. 지훈이 이 문장을 좋아한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홀린 듯 다시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 비밀번호 입력창에 라틴어를 그대로 입력했다. 스페라. 엔터키를 누르자 거짓말처럼 폴더가 열렸다. 폴더 안에 내용물을 확인한 순간 서연은 숨을 삼켰다. 그 안에는 그녀가 상상했던 달콤한 연애편지나 사진 같은 것은 없었다. 대신 복잡한 재무제표 의문에 송금 내역 유력 정치인과 대기업 총수들의 이름이 적힌 문서 파일들, 그리고 수십 장의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사진들은 누군가를 몰래 미행하며 찍은 듯한 것들이었다. 그리고 그 파일들 가장 아래 YR이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그 폴더를 열자 단 한 장의 사진 파일이 나왔다. 장례식장에서 보았던 바로 그 여자의 얼굴이었다. 서연은 의자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다. 이것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어둡고 위험한 무언가가 남편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그녀는 창밖을 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있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그녀가 살았던 완벽한 세상은 사실 남편이 만들어준 안전한 유리온실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 유리온실은 산산조각 났고 그녀는 홀로 차가운 현실의 폭풍우 속에 내던져졌다. 서연은 자신의 얼굴을 비추는 어두운 창문을 가만히 응시했다. 창문에 비친 여자는 낯설었다. 눈물을 흘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연약하지 않았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차가운 결의가 뒤섞인 그녀 자신이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그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박지훈, 당신 대체 누구야? 밤은 흔적도 없이 물러가고 거실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스며들었다. 하지만 한서연에게는 밤과 낮의 경계가 무의미했다.
그녀는 남편의 서재 의자에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눈앞의 노트북 화면에서는 그녀가 평생 모르고 살았던 남편의 비밀스러운 세계가 냉혹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온몸이 뻣뻣하게 굳고 머리가 깨질 듯 아팠지만 그녀는 자리를 뜰 수 없었다. 슬픔은 이제 날카로운 집중력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는 마우스 커서를 움직여 JNS 폴더 안의 파일들을 하나씩 집요하게 파고들기 시작했다. 첫 번째는 재무라는 이름의 하위 폴더였다. 안에는 수십 개의 엑셀 파일이 들어있었다. 서연은 회계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파일을 열자마자 무언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페이퍼 컴퍼니로 보이는 유령 회사들의 이름, 수십억 원에 달하는 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쪼개지고 합쳐지며 이동하는 복잡한 흐름, 그리고 그 자금의 최종 목적지로 보이는 이름, TK그룹 최태석 회장. 서연의 눈이 커졌다. TK그룹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재벌이었다. 최태석 회장은 언론에서 늘 인자하고 통찰력 있는 경영자로 묘사되는 인물이었다. 지훈의 회사 이노바이트는 최근 TK의 자회사와 대규모 기술 협력 계약을 맺었다. 그 계약은 지훈을 업계의 신성으로 떠오르게 한 결정적인 성공이었다. 지훈은 계약을 성사시킨 날 최고급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녀에게 말했다. 서연아, 이제 우리 정말 높은 곳으로 갈 거야. 그 높은 곳이 이런 어두운 시면을 의미했던 것일까? 파일에는 지훈의 회사가 TK 자회사로부터 받은 투자금의 일부가 어떻게 다시 최태석 회장의 비자금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암시되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의 기록이었다. 다음으로 그녀가 연 것은 감시 기록이라는 폴더였다. 그 안에는 날짜별로 정리된 수백 장의 사진 파일이 있었다. 대부분의 사진은 멀리서 몰래 찍은 듯 초점이 흐릿하고 구도가 불안정했다. 사진 속 인물은 최태석 회장이었다. 고급 요정에서 유력 정치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모습, 외딴 별장에서 폭력배로 보이는 무리와 만나는 모습, 심지어 검찰 고위 간부에게 돈 봉투로 보이는 것을 건네는 장면까지. 이건 미행의 증거였다. 남편 박지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 중 하나인 최태석 회장을 비밀리에 조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체 왜 무슨 이유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런 위험한 일을 벌인 걸까?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마지막 폴더 YR 폴더를 다시 열었다. 낯선 여자의 사진 한 장. 파일명은 YR227241061A P라고 깨치비지였다. IR 그녀의 이니셜일까? 2024년 10월 15일.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은 날짜였다. 프라하. 지훈은 10월 중순에 유럽으로 출장을 갔었다. 일주일간의 일정이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를 방문한다고 했다. 프라하에 간다는 말은 없었다. 또 하나의 거짓말. 서연은 머릿속의 조각들을 맞추기 시작했다. 남편 지훈은 최태석 회장의 비리를 추적하고 있었다. 사진 속 여자 YR은 그의 조력자 혹은 파트너였을 것이다. 두 사람은 프라하에서 만났다. 그리고 그들의 계획은 성공했다. 하지만 그 성공의 대가로 지훈은 목숨을 잃었다. 그렇다면 그 쪽지는 우리의 계획은 성공했어. 이 메모는 누가 썼을까? YR 그녀가 지훈의 죽음을 확인하고 그의 시신에 이 메모를 남겨놓았다는 말인가? 마치 임무 완수를 보고하는 것처럼 그 생각에 이르자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렇다면 YR은 지훈의 동료인가? 아니면 그를 죽음으로 몰고 간 공범인가? 서연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을 생각했다.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다. 파일 속에는 검경의 고위 간부들 이름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었다. 이 증거를 들고 갔다가는 증거는 사라지고 자신마저 위험해질 것이 불보듯 뻔했다. 그녀는 철저히 혼자였다.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YR 그녀를 찾아야 했다. 서연은 인터넷 검색창을 열었다. 그녀는 YR이라는 이니셜과 기자, 변호사, 탐정 같은 키워드를 조합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수많은 결과가 쏟아졌지만 유의미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다. 포기하려던 순간 그녀는 검색어를 바꾸었다. TK그룹 비리, 기업 전문 기자. 몇 페이지를 넘기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이니셜이 들어왔다. 아르고스라는 작은 인터넷 언론사에서 쓴 탐사보도 기사였다. 대기업의 부조리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내용이었고 기사 말미에 기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강유라 기자, 강유라, IR 강유라. 심장이 다시 세차게 울렸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기자의 이름을 클릭했다. 프로필 페이지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사진을 본 순간 서연은 숨을 멈췄다. 사진 속에서 강유라 기자는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본 사진 속의 여자와 정확히 일치했다. 긴 생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불의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같은 단단한 표정. 그녀가 바로 YR이었다. 찾았다. 하지만 찾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더 큰 혼란과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강유라. 그녀는 아군인가 적인가? 지훈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을까? 아니면 성공의 일부로 여기고 있을까? 그녀에게 연락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는 짓이 아닐까? 서연은 아르고스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사무실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가 화면에 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들어 전화번호를 입력했다. 통화 버튼 위에서 손가락이 오랫동안 머물렀다. 누르기만 하면 이 모든 의문을 풀 수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강유라가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그녀를 도와줄 수도 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라면 그녀가 전화를 거는 순간 그녀가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실이 적들에게 알려지는 것이라면 지훈을 죽음으로 몰고 간 그들이 다음 목표를 자신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 서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화 버튼에서 손가락을 뗐다. 아직은 아니다. 너무 섣부르다. 지금 그녀가 가진 것은 남편의 비밀 파일 뿐이다. 강유라를 만나기 전에 그녀는 더 많은 것을 알아야 했다. 스스로를 지킬 무기 혹은 최소한의 방패라도 마련해야 했다. 그녀는 노트북을 닫았다. 밤새 계속된 긴장감에 온몸이 녹초가 되었지만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갑고 명료해졌다. 강유라에게 연락하기 전에 그녀는 먼저 남편 박지훈의 삶을, 그의 거짓말 뒤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파헤쳐야 한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욕실로 향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유령처럼 창백했다. 그녀는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결심했다. 더 이상 울지 않는다. 더 이상 약하게 굴지 않는다. 그녀는 이제 슬픔에 잠긴 미망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죽은 남편이 남긴 위험한 유산의 상속자이자 거대한 진실을 향해 홀로 나아가야 하는 전사였다. 그녀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이 흘렀다. 시간은 모든 것을 무디게 만든다고 했던가. 서연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었다. 시간은 오히려 그녀의 감각을 더 날카롭게 벼려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중생활을 시작했다. 낮에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의 가면을 썼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집을 찾아오는 시어머니와 친척들 앞에서는 억지로 수프를 몇 숟갈 뜨고 힘없는 목소리로 괜찮다는 말을 반복했다. 사람들은 그녀가 남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의 동정 어린 시선 속에서 서연은 안전함을 느꼈다. 아무도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눈치채지 못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고 홀로 남는 순간
그녀는 다시 진실을 추적하는 탐정으로 돌아왔다. 그녀의 새로운 세계는 남편의 서재, 그가 남긴 노트북과 서류들 안에 있었다. 강유라 기자. 그녀의 존재를 확인한 후 서연은 섣불리 연락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남편 박지훈이라는 사람을 밑바닥부터 다시 알아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왜 이런 위험한 길을 선택했는지, 그의 최종 목표는 무엇이었는지 이해해야만 했다. 그것이 강유라라는 가장 중요한 패를 사용하기 전에 그녀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녀의 시선은 지훈이 출장 갈 때마다 들고 다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에 머물렀다. 그는 유독 그 가방에 애착을 보였다. 오래된 물건이라 편해서 그래.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최적의 도구였을지도 모른다. 서연은 가방을 열어 내부를 샅샅이 뒤졌다. 서류와 필기구, 명함 지갑 같은 평범한 물건들만 나왔다. 실망감이 밀려오던 순간 그녀의 손끝에 가방 안감에 어색한 박음질이 느껴졌다. 다른 부분보다 유독 뻣뻣하고 두꺼운 부분. 그녀는 손톱으로 박음질을 뜯어내기 시작했다. 단단하게 꿰매진 실이 끊어지자 안감 뒤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찾던 것이 있었다. 검은색 스마트폰 한 대. 최신 기종이었지만 어떤 통신사 로고도 새겨져 있지 않은 소위 대포폰이었다. 심장이 다시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비밀 휴대폰이 있었다니. 그녀가 알던 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가 진짜였을까? 서연은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다. 화면이 켜지자 나타난 것은 역시나 비밀번호 입력 창이었다. 그녀는 지체 없이 에스페로페라를 입력했다. 비밀번호가 틀립니다. 차가운 메시지가 떴다. 그녀는 다시 한번 생각나는 모든 것을 시도했다. 자신과 지훈의 생일, 결혼기념일, 회사 창립기념일. 하지만 휴대폰은 굳게 잠긴 채 열리지 않았다. 머리가 복잡해졌다. 대체 어떤 비밀번호를 썼을까? 그렇게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면 분명 아무나 유추할 수 없는, 하지만 자신은 절대 잊지 않을 무언가일 터였다. 그녀는 눈을 감고 지훈과의 기억을 더듬었다. 그와의 사소한 대화, 함께 나눈 추억들. 그러다 문득 아주 오래전의 기억 하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결혼 초 그들이 처음으로 함께 키웠던 골든 리트리버. 몸이 약해 1년 만에 무지개 다리를 건넜지만 두 사람에게는 자식처럼 소중했던 존재. 몸이. 그녀는 나지막이 그 이름을 읊조렸다. 설마 그렇게 감성적인 단어를 이런 비밀스러운 일에 썼을 리가. 반신반의하며 그녀는 잠금 화면에 한 글자씩 입력했다. BOME01. 봄이, 그리고 그들이 함께한 1년. 찰칵하는 소리와 함께 잠금이 해제되었다. 서연은 순간 숨을 멈췄다. 이런 끔찍한 비밀의 열쇠가 그들의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의 한 조각이라니. 배신감 속에서 밀려드는 이 아이러니한 애틋함에 그녀는 눈물을 흘려야 할지 웃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휴대폰은 거의 비어 있었다. 주소록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저장되어 있었다. 아르고스, 강유라가 일하는 언론사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메시지함을 열었다. 그곳에는 아르고스와 주고받은 수십 개의 암호 같은 메시지들이 남아있었다. 독수리가 둥지에 착륙했다. 소포는 안전하게 보관 중. 늘 만나던 곳에서 보자. 마치 첩보 영화의 대사 같았다. 그들이 얼마나 조심스럽게 움직였는지 알 수 있었다. 서연은 메시지 기록을 맨 아래로 내렸다. 마지막 메시지는 강유라 아르고스가 보낸 것이었다. 지훈이 사고를 당한 바로 다음 날 아침에 도착한 메시지였다. 일은 처리됐나 신호를 기다린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지훈의 답장이 없었다.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강유라는 아직 남편의 죽음을 모를 수도 있다. 혹은 일은 처리됐나
라는 질문이 지훈의 죽음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다.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는 모호함이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서연은 다른 앱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음성 메모 앱을 발견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짧은 녹음 파일이 있었다. 그녀는 가장 최근 파일을 재생했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깊은 밤 홀로 차 안에서 녹음한 듯 목소리는 지쳐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최 회장이 눈치챈 것 같다. 장부 위치를 옮겼어. 더 이상 직접 접근은 위험하다. 다음 파일. 오늘 YR을 만났다. 그녀는 겁이 없다. 어쩌면 너무 없는 걸지도. 그녀가 위험해질까봐 걱정된다. 하지만 그녀 외에는 믿을 사람이 없어. YR 강유라. 남편은 그녀를 믿고 있었다. 동시에 걱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마지막 파일을 눌렀다. 그 파일은 지훈이 강원도로 떠나기 전날 밤에 녹음된 것이었다. 결국 이 방법밖에 없는 건가? 서연이에게 모든 걸 말할 수는 없어. 그 애를 이 더러운 진흙탕 속으로 끌어들일 수는 없으니까. 내가 잘못되면 스페로키가 서연이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다. 신탁 자금으로 연결되는 열쇠. 그 돈은 내가 유일하게 지켜낸 깨끗한 돈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는, 서연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서연은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스페로키. 노트북의 비밀번호. 그것은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녀를 지키기 위한 장치였다. 남편은 이 모든 위험한 일을 하는 와중에도 오직 그녀의 안위를 걱정하고 있었다. 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밀을 만들고 이중 생활을 한 이유는 적어도 그 일부는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그 순간 분노와 배신감으로 얼어붙었던 심장이 뜨거운 무언가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미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그리워서 흘리는 눈물인지 혹은 그의 고독한 싸움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인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속였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깊이 사랑했다. 이 끔찍한 모순 앞에서 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한참을 흐느끼던 그녀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강유라는 더 이상 의심스러운 타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이 유일하게 믿었던 파트너이자 이 모든 이야기의 나머지 절반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이상 안전한 선택지가 아니었다. 남편의 목소리처럼 그의 적들은 언젠가 그녀를 찾아낼지도 모른다.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죽음을 기다리는 것과 같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유라의 연락처를 떠올렸다. 이번에는 망설이지 않았다. 서연은 지훈이 남긴 대포폰을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르고스와의 메시지 기록에서 그들이 쓰던 암호를 떠올렸다. 그녀는 새로운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짧고 간결하게 독수리의 둥지가 위험에 처했다. 대화가 필요하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메시지가 전달되었다는 작은 표시가 떴다. 서연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꼼짝도 하지 않았다. 텅 빈 아파트의 정적이 그녀의 심장 소리를 더욱 크게 증폭시켰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되돌아갈 길은 없었다. 그녀는 폭풍의 눈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다.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부터 시간은 고문처럼 느리게 흘러갔다. 한서연은 텅 빈 아파트를 초조하게 서성였다. 손에는 지훈의 대포폰이 뜨거운 낙인처럼 들려 있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사이렌 소리에도 복돼서 나는 작은 발소리에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자신의 세상이 얼마나 취약한지, 그리고 스스로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절감하고 있었다. 혹시 강율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아니면 그녀가 이 메시지를 함정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어쩌면
이 모든 것이 지훈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파놓은 또 다른 덫일지도 모른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이 독처럼 퍼져나갔다. 하루가 꼬박 지났다. 휴대폰은 시체처럼 조용했다. 서연은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역시 너무 순진한 생각이었어. 낯선 번호로 온 암호 같은 메시지에 답장을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녀가 허탈한 웃음과 함께 휴대폰을 내려놓으려던 바로 그 순간, 쥐잉! 짧은 진동이 그녀의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숨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다. 아르고스로부터 온 메시지였다. 뻐꾸기는 남의 둥지에 알을 낳는다. 첫 번째 알이 부화한 곳은 어디지? 서연의 눈이 커졌다. 이것은 만남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진짜 우리 편인지 확인하려는 암구호. 그녀가 박지훈의 아내라는 사실만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차가운 현실이었다. 뻐꾸기, 남의 둥지, 첫 번째 알. 대체 무슨 소리일까? 머릿속이 하얘졌다. 지훈은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에 앉아 JNS 폴더를 열었다. 뻐꾸기 알 둥지. 관련된 모든 단어를 검색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초조함에 손톱을 물어뜯던 그녀의 눈에 지훈이 대학 시절에 썼다는 낡은 다이어리가 들어왔다. 에스페로페라라는 단서를 찾았던 바로 그 다이어리.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녀는 다이어리를 다시 펼쳐 마지막 장부터 샅샅이 훑어내려갔다. 대부분은 강의 필기와 낙서뿐이었다. 포기하고 다이어리를 덮으려던 순간 맨 앞장 표지, 바로 뒷면의 작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다른 필기와 달리 아주 작고 단정하게 쓰인 문장이었다. 먹국이 작전 영호, 계란 속에서 시작되다. 계란 서연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그러다 문득 그녀는 지훈의 파일 목록에서 스쳐 지나갔던 하나의 파일명을 떠올렸다. 축코 업 제로. 그녀는 재빨리 노트북에서 그 파일을 찾아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듯한 작고 정겨운 찻집의 사진이었다. 그리고 그 찻집의 낡은 나무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계란곡 필 무렵 인사동에 있는 전통 찻집. 지훈과 연애 시절 몇 번 가본 적이 있는 곳이었다. 이곳이 그들의 첫 번째 둥지였던 것이다. 모든 계획이 부화한 곳. 서연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대포폰을 집어들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답장을 입력했다. 인사동. 계란꽃 필 무렵. 엔터키를 누르자마자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면 그녀와 강유라를 잇는 이 가느다란 연결고리는 그대로 끊어질 터였다. 몇 분이 영겁처럼 흘렀다. 쥐잉. 다시 한번 휴대폰이 울렸다. 내일 오후 3시. 남산타워 자물쇠의 다리. 혼자 올 것. 붉은색 스카프를 착용할 것. 만남이 성사되었다. 안도감과 함께 극심한 긴장감이 온몸을 덮쳤다. 서연은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붉은색 실크 스카프를 꺼냈다. 지훈이 첫 번째 결혼기념일에 선물한 것이었다. 이것을 메고 그의 파트너를 만나러 간다는 사실이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다. 약속 시간이 가까워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확인했다. 창백한 얼굴과 대조되는 붉은 스카프가 마치 경고등처럼 보였다. 그녀가 현관문을 향해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딩동. 초인종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울렸다. 서연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다. 시어머니께는 오늘 몸이 좋지 않아 하루 종일 누워있을 거라고 미리 말해두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현관문 인터폰으로 다가갔다. 화면에는 아무도 없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잘못 들은 걸까? 하지만 그녀는 분명히 들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다. 쇠사슬을 건 채 아주 조금만 문을 열었다. 틈새로 보이는 복대는 여전히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그녀의 문 바로 앞에 작은 흰색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심장이 불길하게 요동쳤다. 누가 놓고 간 걸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쇠사슬을 풀고 상자를 집어 안으로 들어왔다. 문을 잠그자마자 그녀는 상자의 등을 기댄 채 주저앉았다. 상자는 너무나 가볍고 깨끗했다. 어떤 로고나 글씨도 없었다. 마치 이 세상의 물건이 아닌 것처럼 이질적이었다. 떨리는 손으로 상자 뚜껑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상자 안 검은색 벨벳 쿠션 위에는 작고 노란 새 한 마리가 누워 있었다. 카나리아였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가졌을 새는 이제 목이 꺾인 채 차갑게 식어 있었다. 선명한 노란색 깃털과 죽음의 검은 벨벳이 만들어내는 섬뜩한 대비. 이것은 선물이 아니었다. 명백한 경고였다. 내가 무얼 하는지 알고 있다. 더 이상 파고들지 마라. 새장 속의 새처럼 조용히 살아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이렇게 될 것이다. 소리 없는 메시지가 그녀의 뇌리에 비수처럼 박혔다. 최태석 회장의 사람들이었다. 지훈을 감시하던 그들이 이제는 그의 아내인 자신까지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아직 그녀가 무엇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그녀가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눈치챈 것이다. 극심한 공포가 온몸을 마비시켰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이 가빠왔다. 당장 이 모든 것을 그만두고 싶었다. 노트북을 부수고 대포폰을 버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슬픈 미망인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다. 서연은 죽은 카나리아를 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목에 둘러진 붉은 스카프를 보았다. 그녀의 귓가에 지훈의 마지막 음성 메모가 울렸다. 무슨 일이 있어도 서연이는 보호받아야 한다. 도망친다고 보호받을 수 있을까 숨는다고 그들이 그녀를 내버려 둘까 하니. 그들은 이미 그녀를 알고 있다. 언젠가는 찾아올 것이다. 진실을 모른 채 공포에 떨며 사느니 차라리 맞서 싸우다 죽는 편이 낫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공포로 흔들리던 동공의 차가운 결의가 서렸다. 그녀는 조용히 상자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그것을 옷장 가장 깊숙한 곳, 다시는 빛을 보지 못할 곳에 밀어 넣었다. 서연은 다시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자신의 목에 둘러진 붉은 스카프를 단단히 고쳐맸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복도의 차가운 공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다. 그녀는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오히려 꼿꼿이 허리를 펴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심장 깊숙한 곳에서 차가운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두려움 위로 더 단단하고 뜨거운 무언가가 그녀를 지탱하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에 대한 사랑이었고 진실에 대한 갈망이었으며 자신의 삶을 되찾고자 하는 처절한 의지였다. 그녀는 이제 사자굴로 향하고 있었다. 스스로가 미끼임을 알면서도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한 것이다. 남산으로 향하는 길은 마치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처럼 느껴졌다. 주말 오후의 서울은 활기로 가득 찼지만 한서연의 눈에는 모든 것이 위협으로 보였다. 그녀의 곁을 스쳐 지나가는 모든 행인 무심코 시선이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최태석 회장이 보낸 감시자처럼 느껴졌다. 목에 두른 붉은 스카프는 나는 여기 있다고 소리치는 표적 같아서 그녀는 자꾸만 옷깃을 여미게 되었다. 케이블카를 타고 남산타워에 오르는 내내 서연은 투명한 유리창 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시를 보며 생각했다. 저 거대한 도시의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비밀과 거짓이 숨쉬고 있을까? 남편은 저 속에서 어떤 마음으로 홀로 싸워왔을까?
약속 장소인 자물쇠의 다리에 도착했다. 형형색색의 자물쇠들이 난간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었다. 영원한 사랑을 약속하며 연인들이 채워놓은 맹세의 증표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녀에게는 낭만적인 풍경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사랑의 약속이 공허한 거짓말처럼 보였다. 자신의 사랑이 그랬던 것처럼 서연은 약속된 장소 가장 오래된 소나무 옆 벤치에 앉았다.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주위를 둘러싼 관광객들의 웃음소리와 소음이 그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한 여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트렌치코트에 청바지 꾸밈 없는 모습이었지만 범접할 수 없는 기운을 풍기고 있었다. 사진보다 더 날카롭고 강렬한 눈빛. 강유라였다. 그녀는 서연의 옆에 앉지 않았다. 그저 몇 걸음 떨어진 곳에 서서 주변을 경계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행당했군. 첫마디였다. 인사도 자기소개도 없는 얼음처럼 차가운 지적. 서연은 당황해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니요, 조심해서 왔어요. 강유라는 턱짓으로 저 멀리를 가리켰다. 저기 3시 방향. 회색 모자 쓴 남자. 당신이 케이블카에서 내릴 때부터 계속 시야에 있었어. 서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강유라의 관찰력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녀는 서연의 미숙함을 비웃는 대신 몸을 돌리며 말했다. 따라와. 자연스럽게 강유라는 인파 속으로 섞여 들어갔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강유라는 관광객들이 잘 가지 않는 산 아래로 내려가는 한적한 산책로로 접어들었다. 마치 원래 산책을 하러 온 사람들처럼 두 사람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걷기 시작했다. 왜 이제야 연락했지? 강유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여전히 목소리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그 쪽지는 내가 보낸 게 맞아. 하지만 지훈 씨에게 보낸 게 아니야. 우리가 이용하던 비밀 장소에 남겨둔 거지. 누군가 그걸 찾아내서 지훈 씨 시신에 넣어둔 거야. 당신을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미끼로. 난 당신이 그들 쪽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서연은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이 만남까지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명해야겠군요.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지훈의 대포폰 이야기와 봄이라는 비밀번호, 그리고 그의 마지막 음성 메모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는 당신을 걱정했어요. 너무 겁이 없어서 위험해질까봐 걱정된다고. 그 말을 하는 순간 강유라의 발걸음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알아챌 수 없을 정도로 잠시 주춤했다. 그녀의 얼음 같던 표면에 처음으로 작은 균열이 생겼다. 그리고 스페로키가 저를 지켜줄 유일한 방법이라고 했어요. 그 말에 강유라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을 돌아보았다. 그녀의 눈에 서렸던 의심이 천천히 걷히고 그 자리에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이 들어섰다. 그것은 동지애처럼 보이기도 했고 깊은 슬픔처럼 보이기도 했다. 이제 믿어도 되겠군. 강유라가 나지막이 말했다. 앉지. 할 얘기가 길어질 테니. 두 사람은 산책로 옆 낡은 벤치에 앉았다. 감시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안전한 장소였다. 강유라는 먼 산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그녀가 들려준 이야기는 서연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거대하고 슬프고 지독한 것이었다. 박지훈 씨는 복수를 하고 있었어. 서연은 숨을 삼켰다. 20년 전 지훈 씨 아버지가 작은 건설 회사를 운영했어. 꽤 건실한 회사였지. 그런데 TK그룹의 하청을 받았다가 모든 걸 잃었어. 최태석 회장이 고의로 부도를 유발하고 회사를 헐값에 집어삼킨 거야. 지훈 씨 아버지는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 서연의 눈앞이 아찔해졌다. 지훈은 단 한 번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한 적이 없었다. 그저 지병으로 돌아가셨다고만 했다. 그 상처가 그렇게 깊었을 줄이야. 지훈 씨는 그때부터 칼을 갈았어. 최고의 대학에 가고 최고의 회사에 들어가고 자신만의 사업을 일으켜서 최태석의 눈에 들었지. 최태석은 젊고 유능한 지훈 씨를 아주 마음에 들어 했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면서 원수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간 거야. 지난 10년 동안 그는 최태석의 신뢰를 얻으며 비밀 장부 불법 거래, 내역 정관계 로비, 증거까지 모든 것을 수집해왔어. 서연은 깨달았다. 그녀와 결혼하고 회사를 키우고 성공을 향해 달려갔던 그 모든 세월이 사실은 거대한 복수극의 일부였다는 것을. 3년 전에 지훈 씨가 날 찾아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자기가 모은 증거를 세상에 공개해달라고. 나는 그의 외부 파트너가 된 거지. 그의 임무는, 증거 수집 내 임무는 그 증거를 바탕으로 부패한 검찰을 건너뛰고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완벽한 기사를 만드는 것이었어. 그럼 계획의 성공이라는 건 지훈 씨는 최 회장이 곧 자신을 의심하리라는 걸 알았어. 그래서 마지막 작전을 세웠지. 그가 가진 모든 증거의 원본, 가장 결정적인 증거 파일을 내게 보내는 것. 그가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에 그 마지막 데이터 전송이 끝났어. 그게 계획의 성공이야. 그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어, 서연 씨. 그의 죽음으로 이 사건은 아무도 묻을 수 없는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 폭탄이 된 거야. 그는 이겼어. 다만 그 대가가 자신의 목숨이었을 뿐이지.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거대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남편에 대한 경외감이 그녀의 모든 감정을 마비시켰다. 그녀가 알던 다정한 남편 박지훈은 없었다. 그 자리에는 자신의 삶 전체를 복수의 제물로 바친 고독한 복수자가 서 있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어. 강유라의 목소리가 다시 낮아졌다. 지훈 씨가 보낸 마지막 파일. 그게 열리질 않아. 지금까지의 증거만으로도 최태석을 궁지에 몰 수는 있지만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해. 교활한 변호인단이 얼마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 수 있지. 마지막 파일에는 그 모든 것을 끝장낼 스모킹 건이 들어있을 거야. 강유라는 몸을 돌려 서연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서연의 심장을 꿰뚫는 것 같았다. 그는 나보다 당신을 더 믿었어.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도 그의 세상은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갔지. 만약 그 마지막 파일에 열쇠가 있다면 그는 내게 남기지 않았을 거야. 당신에게 남겼겠지. 책임감이라는 거대한 무게가 서연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쫓는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 자신이 남편이 남긴 마지막 계획의 열쇠가 되어버린 것이다. 강유라와의 만남 이후 한서연의 세상은 다시 한번 재편되었다. 그녀가 돌아온 텅 빈 아파트는 더 이상 슬픔과 의혹의 공간이 아니었다. 그곳은 남편의 길고 외로웠던 전쟁을 마무리 지어야 할 마지막 사령부가 되었다. 그는 당신에게 남겼겠지. 강유라의 마지막 말은 거대한 바위가 되어 그녀의 마음을 짓눌렀다. 마지막 파일의 열쇠. 지훈은 그것을 어디에 숨겨두었을까? 물리적인 열쇠가 아닐 것이다. 노트북 암호처럼 평범한 단어나 숫자도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 세상에서 오직 한 사람 한서연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들만의 언어일 터였다. 그날부터 그녀의 집요한 탐색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처음부터 다시 짚어나갔다. 낡은 사진 앨범을 넘기며 그들이 함께 웃던 순간들을 복기했고 지훈이 연애 시절 써주었던 편지들을 다시 읽으며 그의 문체와 단어 선택의 습관을 분석했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캠퍼스, 첫 키스를 했던 한강공원, 그들이 사랑을 속삭였던 모든 장소를 다시 찾아갔다. 하지만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다. 노트북 속 암호화된 파일은
철옹성처럼 굳게 닫혀 있었다. 초조함이 그녀를 갉아먹었다. 강유렉에서는 거의 매일같이 메시지가 왔다. 진전 있나? 시간이 없다. 최 회장 쪽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 우리 주변을 맴도는 놈들이 늘었어. 벽이 점점 그녀를 향해 좁혀오는 것 같았다. 며칠이 더 흘렀다. 서연은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맞은편 벽에 걸린 웨딩 사진에 머물렀다. 사진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을 보며 그녀는 실패자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당신이 목숨과 맞바꾼 마지막 계획을 나는 완성시킬 자격조차 없는 여자야. 그때였다. 그녀의 뇌리에 문득 아주 오래된 기억 하나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의 프로포즈, 지훈의 프로포즈는 화려하지 않았다. 그날도 평범한 저녁이었다. 그는 서투른 솜씨로 저녁 식사를 차렸고 식사가 끝난 후 반지를 내미는 대신 작은 나무 상자 하나를 그녀의 앞에 놓았다. 어떤 틈이나 경첩도 보이지 않는 매끈한 정육면체 모양의 퍼즐 상자였다. 그가 말했다. 서연아, 우리 인생은 이 상자 같을 거야. 가끔은 복잡하고 어려워서 해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항상 아름다운 정답이 있을 거야. 그녀는 그의 눈을 보며 퍼즐을 풀었다. 그들의 이니셜, 처음 만난 날짜, 그들만이 아는 순서를 조합하자 나무 상자는 소리 없이 열렸고 그 안에는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열쇠는 상자 안에 있는 게 아니었어. 상자를 여는 과정 그 자체가 열쇠였던 거야.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서재로 달려가 서랍과 옷장을 뒤졌다. 그리고 결혼 후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낡은 기념품 상자 안에서 그 퍼즐 상자를 찾아냈다. 그녀는 상자를 여는 순서를 기억해냈다. 그것은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패턴이었다. 생각의 흐름이었다. 그녀는 다시 노트북 앞으로 달려갔다. 강유라가 보내준 마지막 파일의 복사본. 파일을 열자 비밀번호 입력창이 아니었다. 그것은 여러 개의 빈칸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시퀀스 입력창이었다. 서연은 그제야 지훈의 의도를 완벽하게 깨달았다. 열쇠는 그들의 관계, 그들의 역사 그 자체였다. 그것은 세상 누구도 추측할 수 없는 그들만의 암호였다. 서연은 대포폰으로 강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찾은 것 같아. 답장은 즉시 왔다. 위치를 보내겠다. 1시간 안에 도착해. 노트북만 챙겨서. 잠시 후 강남의 한 낡은 오피스텔 주소가 도착했다. 강유라의 안가 안지아였다. 서연은 노트북을 챙겨 집을 나서려 했다. 창문 밖을 무심코 내다본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아파트 길 건너편에 며칠 전부터 보였던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서 있었다. 그리고 오늘은 한 대가 더 늘어 있었다.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가 움직이기를.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이제는 물러설 수 없었다. 그녀는 지하 주차장을 통해 아파트를 빠져나와 일부러 여러 번 택시를 갈아타며 약속 장소로 향했다. 강유라의 안가는 평범한 원룸 오피스텔로 위장되어 있었지만 안에는 최첨단 보안 장비와 여러 대의 컴퓨터가 놓여 있었다. 진짜 작전 본부였다. 시간 없어, 시작하지. 두 여자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서연은 자신의 기억을 더듬어 지훈이 남긴 마지막 암호를 입력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칸.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 도서관의 좌표. 두 번째 칸. 첫 키스를 했던 날짜. 세 번째 칸. 그녀가 지훈에게 선물했던 시계의 모델 번호. 네 번째 칸. 결혼식에서 그들이 첫 춤을 출 때 나왔던 노래의 제목.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역사를 숫자로 문자로 변환한 기나긴 서사시였다. 지훈이 남긴 마지막 연애 편지였다. 서연의 손가락이 마지막 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에
복호와 진행 중이라는 메시지와 함께 진행 막대가 나타났다. 1%, 2%, 3%. 막대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차올랐다. 바로 그때였다. 누가 오고 있어? 창밖을 망보던 강유라가 외쳤다. 복도에서 여러 명의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부수려는 둔탁한 충격음이 들려왔다. 쿵쿵. 젠장 벌써 쫓아왔어. 강유라가 욕설을 뱉으며 책상 서랍에서 전기 충격기를 꺼내 들고 문 앞으로 달려갔다. 화면 속의 진행 막대는 87%를 가리키고 있었다. 서연의 심장은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92%, 95%, 쾅. 오피스텔의 낡은 문이 거대한 충격과 함께 부서져 나갔다. 남산에서 보았던 회색 모자의 남자를 필두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서너 명이 안으로 들이닥쳤다. 거기까지다. 남자의 외침과 동시에 서연의 눈앞에서 노트북 화면의 진행 막대가 100%에 도달했다. 버거와 완료. 파일이 열렸다. 그리고 화면 가득 최태석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다. 동영상이 자동 재생되기 시작했다. 박 부장 아들놈 회사 말인가. 그거 법적으로 문제없게 잘 처리해. 겉으로는 정상적인 인수합병처럼 보이게 하고 속으로는 완전히 거덜내버려. 내가 그놈 애비 때문에 얼마나 골치 아팠는지 알아. 20년 전 젊은 최태석이 자신의 신복에게 지훈의 아버지 회사를 무너뜨리라고 직접 지시하는 영상이었다. 그 옆에는 정치인과 검사들에게 건네는 뇌물장부의 원본 파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다. 빼도 박도 못할 스모킹 건이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그 순간 문을 부수고 들어온 남자들이 두 사람을 향해 달려들었다. 강유라가 그들 앞을 막아서며 전기 충격기를 휘둘렀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다. 화면 속에서 울려 퍼지는 최태석의 목소리, 강유라의 절박한 저항, 그리고 서연을 덮치기 위해 달려드는 거대한 그림자. 서연은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걸까?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한서연은 눈을 질끈 감았다. 자신을 덮치는 거대한 그림자와 모든 것을 끝장내려는 거친 손길을 느꼈다. 이제 끝이다. 남편의 처절했던 복수도, 그녀가 필사적으로 찾아낸 진실도 이 어두운 오피스텔에서 함께 묻히는 것이다. 그 순간이었다. 쾅! 방금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한 파열음과 함께 오피스텔의 벽 일부와 문이 안쪽으로 완전히 박살나며 터져나갔다. 섬광탄에 눈부신 빛이 터지고 귀를 찢는 굉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경찰이다. 모두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방탄조끼와 헬멧으로 무장한 경찰 특공대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순식간에 최태석 회장의 수하들을 제압했다. 서연을 덮치려던 남자는 바닥에 고꾸라졌고 강유라와 대치하던 남자들도 속수무책으로 체포되었다. 모든 것은 불과 몇 초 만에 일어난 일이었다. 서연은 어안이 벙벙해서 헐떡이는 숨을 내쉬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어떻게 경찰이 이 타이밍에 맞춰 나타난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때 특공대원들 뒤에서 한 중년의 형사가 걸어 들어왔다. 그는 엉망이 된 방안을 훑어보고는 강유라를 보며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강 기자 약속대로야. 강유라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손에 들고 있던 전기 충격기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녀는 멍하니 서 있는 서연에게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다. 이런 판에 백업 플랜 하나 없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모든 것은 강유라가 설계한 거대한 역공의 마지막 단계였다. 그녀는 처음부터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경찰 내부에 신뢰할 수 있는 조력자, 바로 저 이정수 형사가 있었다. 이 형사는 오랫동안 최태석 회장을 주시해왔지만 그의 권력과 뇌물 앞에 번번이 증거 확보에 실패했던 인물이었다. 서연이 처음 연락했을 때 강유라는 이 형사에게 모든 것을 알렸다. 남산에서의 만남은
이 형사의 팀이 멀리서부터 감시하고 있었다. 서연의 집에 배달된 죽은 카나리아는 최 회장 측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되어 경찰에게 감시와 수사의 명분을 주었다. 그리고 오늘 이 안개서의 만남은 의도적으로 흘린 함정이었다. 강유라는 그들이 미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이곳으로 서연을 불렀다. 이 형사의 팀이 건물 전체를 포위하고 그들이 불법 침입과 폭행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현장을 덮치기 위해서였다. 목숨을 건 도박이었지만 그 도박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이 형사는 노트북 앞으로 다가가 여전히 재생되고 있는 최태석의 영상과 장부 파일을 확인했다. 그의 얼굴에 길고 긴 싸움의 끝을 예감하는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게임 끝났군. 그날 밤 대한민국은 발칵 뒤집혔다. 언론사 아르고스가 경찰의 공식 발표와 동시에 단독 특종을 터뜨렸다. 최태석 회장이 자신의 비리를 직접 자백하는 영상과 로비 장부는 모든 방송사의 메인 뉴스를 장식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한 면은 모두 최태석의 얼굴로 도배되었다. TK그룹 본사 앞에서 최태석 회장은 검찰에 긴급 체포되었다. 늘 위풍당당하던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장부에 이름이 오른 정치인과 검찰 간부들은 줄줄이 사퇴하거나 조사를 받았다.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거대한 부패의 카르텔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박지훈의 이름이 다시 세상에 알려졌다. 단순한 교통사고의 희생자가 아니라 거하게 맞서 싸우다 장렬하게 산화한 영웅이자 내부 고발자로. 그의 장례식은 다시 치러졌고 수많은 시민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그의 복수는 완성되었다. 서연은 경찰의 보호 아래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다. 며칠 후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남편 지훈이 남긴 유산에 대한 설명이었다. 스페로키는 단순한 암호가 아니었다. 그것은 스위스의 비밀 계좌에 잠들어 있던 거대한 신탁 자금을 해제하는 열쇠였다. 지훈이 TK그룹과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벌어들인 깨끗한 돈이었다. 그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그녀가 평생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마지막 보호막을 만들어 두었던 것이다. 모든 폭풍이 지나가고 몇 달이 흘렀다. 차가운 겨울이 끝나고 서울에는 따스한 봄이 찾아왔다. 서연은 남편의 새로운 묘비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시민들의 추모 발길이 이어지는 양지바른 언덕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이전의 불안과 공포가 남아있지 않았다. 깊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위로 단단한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다 끝났어, 지훈 씨. 이제 편히 쉬어. 그리고 고마워. 모든 것에 대해서.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왔다. 강유라였다. 트렌치코트 대신 한결 가벼워진 재킷 차림이었다. 오랜만이네. 강유라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고 신뢰받는 탐사보도팀을 이끌고 있었다. 네, 기자님도요. 서연이 미소로 답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묘비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이제 어쩔 생각이야? 강유라가 물었다. 재단을 하나 만들려고요. 서연이 차분하게 말했다. 남편이 남겨준 돈으로 우리 남편처럼 거대한 권력 때문에 희생된 사람들을 돕고 내부 고발자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요. 그게 내가 그 사람의 삶을 기리는 방식일 것 같아요. 강유라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연약한 미망인이 아닌 자신만의 길을 찾은 한 명의 강인한 인간이 서 있었다. 멋진 생각이네. 내가 도울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두 여자는 나란히 서서 눈부신 봄 햇살 아래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았다. 잿더미 속에서 서연은 자신의 남편이 남긴 진실을 찾아냈고 그의 희생을 기렸으며 마침내 자기 자신만의 새로운 삶과 목적을 발견했다. 그것은 길고 어두웠던 밤이 지나고 찾아온 새로운 새벽이었다.